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세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중세 시작을 게르만의 쪽의 이동으로 이제 보고 있죠. 4세기 때 일어난. 그런 이제 게르만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게르만 사회, 그러니까 그 이동 전에 게르만 사회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이제 게르만법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좀 보면요. 자, 이 원주지가 원래 게르만족들은 이 발트 연안의 북유럽 지역이죠. 오늘날 말하면 스칸디아 반도, 덴마크, 그다음에 독일 그런 지역인데, 자 이들이 남하에서 이 로마의 국경서인 나일강 이동이나 다뉴브 북쪽 지역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이제 게르만족들이 계속 뭐냐면 로마와 이제 부닥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원 전후에 보통 로마하고 게르만 간의 어떤 경계선은 나인 도나우 강이었어요. 나인 도나우가. 그래갖고 이 두 강을 경계로 해서 로마가 대치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 때 토이토브루크 전투 아시죠? 예. 이 토이토브루크 전투 때 뭐냐면 로마의 세계 군단이 정면을 했잖아요, 아드미니스에게.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라인과 두마운과 그강 유족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경계선이 형성이 됐던 건데요. 근데 그 이후로 게르만족들이 계속 이제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일단 뭐 로마가 이제 문화적 수준이 되게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이 로마에 이제 들어가 군대에 들어가 군무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4세기 때는 디오크라티우스 황제 때 부분에는 아예 부족 단위로 로마군에 편입이 돼, 계약을 맺어갖고. 그래갖고 동맹자로서 이제 로마군 지휘 아래 국방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모두 아케들한테 망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게르만 출신의 이제 근위대장인데, 이와 같이 게르만 출신의 군사관관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로마와 교류하면서 그 세력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 경제적인 측면 볼게요. 자, 그 대이동 이전에 경제적인 측면 보면 초창기 때는 수렵이나 농경, 목축에 종사하죠. 그러다가 점차 이제 농경의 비중으로 증가된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제 그 농경하면서 직업고갈이 있을 거 아니야. 이동 생활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있었다가 조금씩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마의 경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형상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 평등한 사회를 유지를 했다. 자, 근데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 노마의 영향을 받게 돼요. 후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사회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철제 농기를 사용해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되면서 사회가 분화되고 불평등 사회가 이제 출현하게 되죠. 왕과 군사 귀족층이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노마의 계속된 접촉을 해서 게르의 어떤 정통적인 공동체 사회가 해체돼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수령 농경 목축 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생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탈 경제에 의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부족들을 약탈하거나, 아니면 저쪽 노마 경내에 들어가서 약탈하거나,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 역할을 했던 사람은 성인 남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성인 남자들이 무장 종사단을 만들죠. 이걸 이제 코미나투스라고 해요. 자, 이 코미나투스는 나중에 무슨 제도의 바탕이 되냐면 종사 제도의 바탕이 돼요. 종사 제도. 종사제도의 기원 중에 게르만 쪽 요소가 여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종사제도의 기원이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시족 중심의 원시 공동체 사회고요. 네, 시족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공유제를 유지하면서도 가족 단위, 대가족 단위의 재분배 및 경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기충 구조는 아까 전에 좀 잠깐 설명을 했고, 간습법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간습법 같은 경우는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09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민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민해에서는 이제 부족장 성추행하는지 앞에서 이제 간수법을 어긋날 경우에는 재판, 부족장 재판 같은 걸 법정 같은 걸 열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종사제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거 종사제도 아까 전에 중세 주중제도에 기원이 됐던 제도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게르만족들을 연구하는 사료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긴 했는데 카이샤르 갈리아 전기하고 타켄투스의 게르만이에요. 요건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게르만법 관련된 내용 볼게요. 게르만법. 자, 게르만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기출이 나는데 그 내용이 그 기본소로 관련된 내용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서양 중세에서라고 해서 브리튼인가? 네, 거기에서 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쓴 그 서양 중세사 내용이 매년마다 나오진 않는데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 그분이 쓴 거에. 거기에 이제 게르만법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이 게르만법을 이제 그 당시 노마법과 비교하면서 이제 나왔던 것도 있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게르만법은 피해자가 법정에 고소하면 피고는 이제 법정 출동 및 소환을 해야 돼요. 출동하지 않으면 범법자로 선언된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게르만 부족회의 민회에 가서 그 인민법정을 설치하고 족장이 왕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요건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상 노마법하고 좀 달라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노마법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야지 고소를 가능하거든요. 앞에 얘기했죠. 이건 준사법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게르만법은 현대 소송법하고 좀 약간 형사소송법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 가까운 점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데 피고가 안 왔다. 그러면 피고는 이제 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재판에 곧바로 걸석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피고는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꼭 뭐냐면 재판에 가야 돼. 예. 자, 그다음에 제2유죄법을 좀 보면 유효분의 판단을 보면 초자연적인 어떤 선서의식, 그다음에 시제법 이런 것들인데 초자연적 그 존재에 대한 선서의식은 되게 초창기 때는 부족들이 믿고 있는 부족신에게 이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게르만족들이 나중에 기독교를 수용하거든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신은 하나님한테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서의식을 하거나 시제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시제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있지만 고난을 겪게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달군세를 주고 그 달군세에서 피고가 이제 빨갛게 달가오는 새덩이를 짚고 집어들게 하고 정해진 거리만큼 옮기도 요구해요. 그리고 나서 화상을 입은 그의 손에 붕대를 감고 3일 뒤에 상처를 조사해. 상처가 깨끗이 나으면 무죄가 되는 거고요. 상처가 곪고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피고를 이제 뭐냐면 강물에 떨어뜨리고 나서 떠오르면 유죄가 되는 거고 가라앉으면 아니 떠오르면 무죄가 되는 거고 가라앉으면 유죄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제법인데 이게 은근히 중세 중후기까지 다 뭐냐면 통했어요. 중세 시대 전반적인 어떤 제유문 판단 방법인데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중세 후기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시작하긴 하지만 이 시제법은 게르만 법에서 이 사람이 유죄가 있느냐 무죄가 있느냐 잘 중요한 기준이네요. 예. 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원시적인 어떤 법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럼 노마법은 뭐냐? 그러면 노마법하고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게르만법은 시제법이죠. 노마법은 근대 형사소송법하고 비슷해요. 자기의 죄를 이제 왜냐면 그 사람이 유무죄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증거나 자백이 있어야지만 유무죄가 판단되죠. 물론 이게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고대 그 중세 시대 때 게르만법에 의해서는 보다는 좀 더 발전된 지금 근대에 가까운
그 유무죄 판단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르다. 자,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처벌 방법을 보면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주로 벌금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절차 과정이 없을 때 개정법이 이제 성립되지 않을 때는 되게 이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 피해자 가족이나 부족들이 떼거리에 몰려와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부족들을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에 공격당한 이제 사람들이 또 그 피해자 쪽을 공격하고 그래서 복수의 악순환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안법에서는 부족이 개입을 해갖고 이걸 통제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아주 진짜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은 되게 이제 벌금형에 처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근대적 시선이 감옥도 없을 뿐 아니라 잘해봤자 뭐 그 사람을 이제 처벌할 경우에는 사형을 시켜야 되잖아. 가두지 못하니까. 근데 조금 제대 졌다고 해서 뭐 사형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뭐 부족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죠. 인적 물적 손실이 있잖아요. 부족 잡채 전체 볼 때. 그리고 이제 뭔가 처벌은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벌금형에 때리는 거야. 벌금형.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벌금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나 그 친척들에게 벌금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족장이나 그 대리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거나 자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개정안법의 의미를 볼게요. 우리 입장 볼 때는 개정안법이 원시적으로 매우 단순해요. 그렇지만 그 개정안쪽이 이제 법이라는 걸 성립되지 않은 이전에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정안법은 또 뭐냐면 각 부족마다 독특한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정안이라도 각 부족마다 그 개념안법이 달라요. 이 간섭법이. 그래서 각 종족의 그 고유한 법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이 개념안법을 이제 성문화시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살리법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안법들을 하나 종합해갖고 성문화시킨 법이 이제 살리법인데, 이 살리법이 은근히 중세 시대 때 통용이 돼요. 심지어는 근대에 넘어와서 또 통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왕위 계승 같은 거 있죠. 네, 이럴 때 이제 왕위 계승할 때, 그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은 축들이 살리법에 있는 왕위 계승의 원칙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들이대면서 그 자기가 왕위 계승권자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뒤에 백년 전쟁이나 뭐 그런 것들에 보이는데, 이때 다시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노마법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노마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민회라든지 그다음에 법무관 그다음에 로마 시대 때 정부가 좀 법무관이라는 그 지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뭐 칙령 그 여러 가지 그 시행세칙 같은 거 있죠. 조례나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아니면 항제 칙령 이런 걸 통해서 법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법원이에요. 법의 원천 법원인데 자 근데 이제 노마법은 이게 좀 달라. 아니요, 저 개노마법은 좀 달라. 노마법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면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되죠. 뭐 이걸 뭐 논의하든 동의하든 상관없이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이게 이제 법이 위에서 부과된 형태야. 근데 이 개노마법은 구성원 삶 속에서 전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야. 오랫동안 역사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뭐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합의를 통해서 형성된 법이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법이다. 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게르만 부족회의가 민주주의 요소가 있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되게 이제 중요한 논쟁 같은 것들이나 송사 이런 것들은 다 게르만 부족회의 민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면 이제 서계 민회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깝다. 특히 송사 처리 문제에서 상당히 민주주의 요소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자, 이런 의견에는 반론인데 일단은 그 일종의 이제 인민법정에서 재판은 부족민이 법정에 모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종교의 의식을 보이는 거지 그들이 이제 송사에 대해서 제기된 어떤 토론이나 포기하는 장치가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의식이다. 아까 처음에 신문
유무죄 판단법에서 이제 시제법 같은 것들이나 뭐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선서의식, 다 이런 것도 종교의식이야.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식을 통해서 신에게 그 진위 여부를 묻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신분에 따라 법률상의 차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의 형량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상당히 비문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그, 개헌법만 아니라 정근대시 법체계가 오히려 그 전반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신분 간의 이제 차별적인 형상들이 보이죠. 그래서 동일한 신분끼리 이제 뭐냐면 할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적용되지만, 다른 신분끼리 이제 송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신분이 높은 쪽이 좀 유리하게, 신분이 낮은 쪽이 불리하게, 이렇게 이제 재판에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노마법은 좀 달라요. 노마법은 뭘 강조하면 형평을 강조해. 형평성. 그래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차이가 보이죠. 예. 노마법이 약간 정근대 시대 때 이제 예의적인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와 대비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족장 추대는 이제 여기는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보면, 자, 이 계노마법은 중세법의 바탕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중세 시대 때도 이제 고대 노마법이 들어오긴 했지만 노마법이 그렇게 잘 통용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중세법의 바탕이 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고 계노마법이,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노마법을 번역시키죠. 증거보다 이제 시법 제법 같은 판단 유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르만법보다는 아니 노마법보다는 게르만법을 이제 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노마법 번역해서 사용했다. 이 중세 법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자, 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이 게르만법 가지고는, 또는 게르만법을 바탕한 노마법 번역 가지고는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예전에 노마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노마법이 이제 게르만법을 대체하기 시작해.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잘못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 앞에 중세 시대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노마법이 게르만 부족으로 대체된 건 중세 중 후기 때, 초중기 때 얘기고,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중세 후기 때. 요거는 중세 초중기 때고요. 예. 그래서 중세 후기 때 이제 국가 조직이 복잡화되고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이 계노마법 가지고는 사회가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중세 후기 때 노마법을 연구하면서 다시 노마법으로 대체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시 설명할게요. 중세 후기 때 관련돼서. 하여튼 중세 초중기 때는 그 당시 노마법보다는 게르만법 그런 것들이 유행했다. 그리고 이제 노마법을 사용해도 게르만법에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영해서 사용했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게르만족들의 이동을 보자. 게르만 이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인가요? 네, 동고토 왕국과 관련되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게르만족들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전에도 게르만족들은 노마와 접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주로 이제 노마군의 군무에 종사를 하죠. 그리고 5세기 때는 게르만 출신의 노마 사령관이 출연하는 등 노마의 게르만들이 많이 들어왔어 군대에.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게르만족들이 쳐도는데 그 막는 부대가 구성원들 대부분 게르만족들이야. 예. 뭐 이런 이제 형상도 있었는데, 그러면 게르만족들이 본격적 대이동한 그 배경을 볼게요. 4세기 전후로 이제 그 4세기 이후에 게르만족이 본격적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인구가 증가되고 경작지가 부족되고 그냥 노마 문화의 동경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결국에는 4세기 때 훈족의 아틸란이 고투족을 압박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훈족의 이제 아틸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단 훈족이 어떤 민족인가 좀 말하면 훈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흑노족의 멸파할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어. 물론 이 가설이야 아직까지. 그래서 흑노족이 한나라 때 그 후한 말기죠. 후한 말기 때 북흑노, 남흑노 이렇게 이제 갈려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남흑노는 이제 말지에서 이남으로 내려오고 북흑노는 계속 동진을 하게 돼요. 동진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도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파 중에 일부가 이들이 훈족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이제 통용된 가설이죠. 이게 자 훈족이 이제 막 데이터 치니까 처음에 동구틀족을 이제 압박을 하죠. 동구틀족이 이제 이동하면 서구틀족을 압박하고 서구틀족이 이동하면서 여러 이제 게르만족들 밀어붙이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게르만족들이 여기 노마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제 이동하면서 이동을 대규모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라도 똑같은 게르만족들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다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게르만족들 이동 상황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게르만족들은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죠. 북부 민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투족, 반달족, 부들구든족 이런 족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족들은 대개 보면 노마와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해요. 상당수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향이 그래요. 그래서 노마를 약탈하고 싸우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마와 타협을 해버리고 그리고 지배층에 편입이 되죠. 노마 지배층에 편입되거나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편입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얘들은 이제 자들 믿는 게 이제 아리우스파야. 아스파.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또 노화가 또 융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화는 주로 이제 아타나시우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서부 게르만족들은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프랑크족, 그 다음에 이제 앵글로색슨족 이런 애들이 이제 뭐냐면 서부 프랑크, 서부 이제 게르만족들이죠. 대개 이제 얘들은 여기 지역에 살아. 그렇죠? 오늘날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렇게 이런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인데 대체 이제 이런 민족들은 상당히 배타적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노마와 좀 거리가 멀잖아요. 자, 배타적이었고 또 얘들이 믿는 종교가 원시 종교나 다신교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그 나중에 프랑크 왕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뭐냐면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타적이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종교적 문제가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면서 쉽게 융합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잘 받았지만 또 배타적 문화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로 이제 개종된 후 다신교에서 이제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문화적으로 융합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게르만족들 4세기 때 이동을 할 때 얘네들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계속 있었죠.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이동하지 않다가 언제 이동했냐 하면 9세기 때 이동하죠. 이게 왜 갑자기 있나 이게. 9세기 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 9세기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르만족들 대이동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북부 그 게르만족들은 노르만족, 바이킹이야. 예.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노르만족도 이동하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 역사상 봉건 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게 돼요. 봉건 제도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이게 오류가 좀 있어갖고 펜이 제가 쓰지도 않는데 이게 막 옆에 그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그 동프랑 동고트족 있죠. 동고트 관련된 관련된 민족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이 이동하면서 여러 이제 뭐냐면 그 왕국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서고토족들은 스페인 지역을 건너서 스페인 왕국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또 1편은 또 반달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 일대 반달 왕국을 또 세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서구토 동구토족들은 롬바르디 왕국이나 뭐 이런 것들 세우게 되고 롬바르디족은 롬바르디 왕국 세우고 동구토 왕국, 동구토족 동구토 왕국 세우고 그리고 제일 근거리로 이동했던 그 민족이 여기 오늘날 이제 프랑스 북부나 벨기에 이런 지역에 살았던 프랑크족이야. 되게 근거리에서 이제 이동했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다른 이제 그 게르만 원족 왕국보다 수명이 길었던 거, 장기 지속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거리가 짧아.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생기면 여기 자기 근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이제 이동을 해도 그 당시에 로마에 그 비하면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문화적 수준도 낮아.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그 군사를 가지고 밀어붙인 건데 그렇지만 여기를 점령하고 이제 지배할 때는 좀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특히 이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구투 계열, 그러니까 동게르만족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였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로마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단기간으로 끝난다. 왕국 자체가. 그래서 왕조의 종속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의 중에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이동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쪽 서게르만 쪽 일파들은 처음부터 받아들일 때 그냥 원시 종교, 다신교, 자기 민족 신앙에서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융합이 돼서 오랫동안 존재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게르만족 이동 상황 관련된 내용 좀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민족들의 특징들을 좀 볼게요. 이동 상황을. 자, 서고토족을 보죠. 서고토족들은 그 당시 이제 알라리 지휘 아래 이제 그리스와 노마를 약탈하고 그때 이제 노마가 약탈당해갖고 그때 이제 앞에서 아우티스누스에게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에게 왜 노마가 약탈당하냐? 그리스 그 기독교를 믿는 데 반해서 뭐냐면 노마가 약탈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막 따지니까 그 당시 그 어거스틴이 이제 쓴 게 신국론이라고 했죠. 신국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고투족은 이제 클로비스하고 이제 클로비스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프랑크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죠. 예. 이 프랑크 왕국을 세웠던 클로비스에 의해서 에스파니 이동한 게 뭐냐 하면 클로비스하고 한번 싸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패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기에 원래 이제 있었던 데다 이렇게 변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 예. 그래갖고 서구통을 이동한다. 그래서 이쪽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해서 왕국을 건설한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클로비스에서 전투에 패한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예. 잠깐만 이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촉이 나갔나?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옆에 그거지? 그래서 전투에 패한 후에 클로비스에 의해서 그 클로비스와 싸워서 이제 전투에서 패한 후에 에스파니아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서고토 왕국은 이슬람 왕조에서 멸망하죠. 그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 그 우마야 왕조가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멸망당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 아니라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다음 반달족을 볼게요. 반달족. 자, 반달족은 원래는 이제 얘네 민족이 독일에 거주했던 민족이야. 여기 한참 여기 독일 북쪽 여기에 있었던 민족인데 얘네들이 5세기 때 여기로 에스파냐로 이동해요. 5세기 초반에 5세기 초반에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때 이제 그 다시 이동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갖고 뭐냐면 반달 왕국을 세우죠. 여기가 수도가 어디냐면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카르타고 있죠. 이 카르타고 지역에 수도를 정해. 예. 그래서 한동안 이 반달 왕국이 되게 이제 번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함대를 건설해 갖고 이제 시칠리아나 이탈리아 연안 지역을 다 이제 쫓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동로마 유스티아누스제에게 멸망을 하죠. 예.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너무 파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이들이 이제 파괴 활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최근에 이제 뭐 최순실 수 없다는 말이 이제 욕이 된 것처럼 반달 수 없다 하는 말이 다 욕이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파괴 활동이 제일 많았던 쪽이 반달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동도마의 유티나누스 황제에게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앵글색슨족을 볼게요. 예. 앵글색슨족은 어디서 왔던 민족이냐면 여기 보시면 북부 독일이나 덴마크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북해를 건너갔고 여기가 이제 그 이쪽 덴마크와 그다음에 영국, 잉글랜드 중간에 있는 그 바다 북해가 있거든요. 이 북해가 상당히 험해요. 예. 그래갖고 이 북해를 건너가지고 영국을 이동을 했어요. 잉글랜드 지역을 이동했죠. 근데 잉글랜드에 와 보니까 살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안정이 늘려 앉은 거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종전에 있었던 그 켈튼족이 있었어요. 원래 거기 지역이 그 잉글랜드 지역 켈튼족이 있었어. 그래서 켈튼족을 밀어내죠. 그래서 그 켈튼족이 그 당시 웨일즈라든지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저쪽 스코틀랜드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다가 굴려온 돌이 박힌 돌을 이제 뽑아내고 세운 왕조가 앵글색슨 왕국이야. 앵글색슨 왕국.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앵글색슨 왕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좀 있다가 또 영국사 좀 얘기할 때 이제 할 텐데 바다 건너서 또 노르만족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데인이라고 하는 그 노르만족들 덴마크 쪽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아주 철저히 다 깨지게 돼. 그래서 한동안 이제 7개 왕조 중에 에센스인가 그 하나만 남고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게 지경이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고투족 볼게요. 예전에 동고투족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19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동고투족은 수장이 누구였냐면 그 테오드리라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 당시 이제 테오도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프랑크 왕국의 크로비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야. 테오도리 그다음 크로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오도리우스 황제는 동로마 황제로부터 이탈리아 총독에 임명받아요. 이것 좀 설명하면 뭘 되냐면 훈족의 공격 때문에 동고투족이 이제 왜냐면 자기 근거지 이동해갖고 근거지 버리고 다른 데 이동을 했거든요. 한동안 영토가 없었어요. 영토가 없었으니까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당시 이제 테오도리는 오랫동안 이제 또 인질생활을 했어. 동로마 쪽으로 가갖고 인질생활하다 보니까 동로마하고 좀 약간 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동로마 황제가 자기가 요쪽 지역을 이제 통제를 못하니까 테오도리한테 뭐냐면 이탈리아 총독을 임명해서 너가 내 대신에 이쪽 지역 이탈리아 반도 지역을 통제를 해라.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을 통제권을 받게 되고 이탈리아 총독으로 되죠. 예.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 북부, 중남부 지역은 이제 북부하고 중부 지역을 장악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수도를 어디로 이제 정하냐면 라반나로 정해. 예. 라반나로 정하는데 이 라반나는 뒤에 좀 얘기했지만 상당히 역사적 그 당시 중세 초기 때 역사적 위치 어떤 그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동구투족이 라반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그쪽 이탈리아 지역을 점령할 때도 여기에다 이제 총독부를 설치하고요. 여하튼 그런 것도 교황령
할 때도 그때 처음으로 교황연대 있던 지역이 요런 지역이거든요. 라반나 지역이고 하여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도를 존중하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인지 생활을 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라벤나의 수도에서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를 보유하고 보에티우스를 등용했다. 예. 그래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군사랑 신라는 남부 이탈리아인가?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설명했어. 북부 중부가 아니라 시칠리아하고 남부 이탈리아 지역이야. 예. 제가 아까 위치를 잘못 설명했는데 여기가 동부트 왕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지역을 했다. 그러니까 노마와 이렇게 포함돼 갖고 노마 지역하고 이렇게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군사력을 제어하고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 다 노마 관리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말기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원래 이 동고트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아리우스파, 아타나시파가 아니라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뒤에 이제 동로마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아리우스파 탄압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벌어지게 돼. 예,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때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동로마 제국, 동고트 제국을 이제 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테오도리 사후에 이 동고트족은 유스티아누스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롬바르족을 볼게요. 롬바르족. 자, 롬바르족들은 이제 유스티아누스 사후에 북부 이탈리아를 진입해요. 아까 이제 유스티아누스는 요 지역들을 장악했다고 했죠. 요 지역. 동구트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영역인데 이쪽 지역을 장악을 했어. 여기 지역을. 예.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롬바르족 북쪽에 있었던 롬바르족이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이후 이제 그 당시 이제 비잔틴 제국이 사방으로 또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그 틈을 내서 여기 롬바르 왕국의 속에서 이제 이쪽 지역을 장악을 해버린 거야.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지하고 힘드니까 철수를 했겠죠. 그리고 롬바르 왕국은 앞에서 이제 얘기한 동고트족의 수도였던 라반나 또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그때 이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 총독부를 뒀죠. 라반나 지역을 수도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파피아라는 곳에 수도를 정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동로마 이해되는 라반나에 또 제가 말 잘못했네. 다시 얘기할게요. 예. 제가 헷갈렸어. 총독부는 뒤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걸 좀 착각을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하면 롬바르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유스티아누스 사후 이제 북부 이탈리아 침해에서 여기에서 이제 파피아 지역을 이제 점령해요. 파피아죠. 북부 지역을. 예.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응 차원에서 그 당시 동로마가 나반나의 총독부를 설치하거든요. 나반나는 아까쯤에 같이 그 당시 이제 동구투족이 여기를 수도 정했던 곳이죠. 총독부는 이때 설치된 거야. 예. 그리고 나서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 계속 유지했지만 그 당시 계속 롬바르족이 쳐들어오니까 결국에 나반나의 총독을 철퇴시키죠. 예. 그래서 롬바르족도 이제 원래는 수도가 파피아 지역이었는데 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요 나반나. 그래서 이 나반나를 다시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피핀이죠. 이 피핀이 그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걸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교황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교황령이 되는 거죠. 예,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이제 라만나 관련돼서 좀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이제 수정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던 초기 때 교회의 역할을 좀 볼게요. 자, 이때는 교회가 어떤 역할이었냐면 로마라는 국가 조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로마의 행정 관리를 대신해서 게르만족과 교습해서 시민을 보호하거나 그래서 쳐들어왔던 이 게르만족들 고화시키거나 또 그들에게 로마 문화를 전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하나 민족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르군두족이 있어요. 부르군두족. 부르군두족은 여기 있었던 민족이죠. 여기. 네. 그래서 오늘날 독일 남부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독일 남부 지역이나 발트 연안 여기 일대에 있었던 민족인데 이들은 이제 롱강 상류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해서 이제 이동을 해갖고 요쪽 롱강 상류에 아니 그러니까 발트 연안에 거주했다 롱강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해갖고 뭐냐 브루그드 왕국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남프랑스 일대죠 여기가. 그래서 한동안 중세 시대 때 이 브루근드 왕국이 있었어요. 브루근드 왕국.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남프랑스 가면 브루근드 시가 있어요. 이 브루근드 시가 이 브루근드 왕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프랑크 왕국의 변천을 볼게요. 자, 프랑크 왕국의 발전은 이제 보면 자, 프랑크 왕국은 다른 게르만 왕국보다는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오래된 지속된 이유 그걸 이제 장기 지속의 원인 외워 두셔야겠죠. 첫 번째로는 원주지를 버리지 않고 팽창을 서남부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같은 게 자기 그 원주지를 버리고 이동한 방면에 이 프랑크족 같은 경우는 원주지가 오늘날은 네덜란드나 저희 그런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옆 동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그냥 그대로 둔 채 일부만 파견해 갖고 그쪽 지역 남부 갈리아 지역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사시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타나시우스파를 개종해서 로마 영민이나 교회에 맞춰갈 수 없다는 점. 지리적 위치를 봐서 동로마 이슬람부터 직접적 공격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른 민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로마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반달 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동고토 왕국이라든지 바다 건너서 이제 해군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프랑스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 이제 큰 산맥이 있죠. 여기가 이제 피레네 산맥이고 여기 알프스 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자연적 지형이 형성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이슬람 제국도 여기 스페인 지역에 있다가 피레네 산맥 넘기 힘드니까 공격을 덜 받죠. 물론 나중에 이제 공격해고 들어오지만 트루프아티 전투에서 이제 격파를 하잖아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이 또 이제 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오래전부터 갈리아 지역이잖아요. 갈리아 지역이 농경이 발달됐어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노마 문화가 상당히 전파됐던 지역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갈리아족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노마가 됐어요. 예. 그래서 갈려 노마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갈리아족이지만 원래는 이제 갈리아족이지만 이미 이제 중세 시대 때 게르만족 때 이동할 때는 이미 이게 상당히 노마화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노마 게르만 사회가 형성되기 좋은 지역이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랑크 왕국은 왕조가 이제 두 개가 왕조가 있죠. 예, 메르빙구 왕조가 있고 프랑크 왕국은 왕조가 두 개가 있는데 메르빙구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카로링구 왕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있고 요 메르빙구 왕조에서 그렇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였던 그 창시자였던 크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카로링구 왕조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핀에서 시작해서 칼 대제 뭐 이렇게 이제 있죠. 네, 프랑크 왕국 자체가 임용 기초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크로비스를 볼게요.
자, 이 클로비스는 이 프랑크 왕국을 세웠던 그 창시자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 아리우스파의 서구투족을 몰아내서 어디로 이동시켰어요. 스페인 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리고 그 오늘날 프랑스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메로빙고 왕조였던 프랑크 왕조는 프랑크족들은 원래 처음부터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신교였잖아요. 원시 종교였고. 그래서 쉽게 아타나시스파로 개종을 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카톨릭교와 교회와 프랑크 왕국 사이에 유대가 성립됐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 마찰 없이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유럽 세계 형성의 중심세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뒤에 이제 서구토 왕족을 격파한 내용은 기출 한번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제 메르빙그가 이제 왕조가 성립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야.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일단은 여기에 이제 그 프랑크족 자체가 상속제도에서 좀 문제가 있죠. 분할 상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있으면 그 왕국을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할 상속이라는 세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약해지니까 그 당시 궁중에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일을 맡았던 총책임자가 궁제였거든요. 이 궁제가 이제 실권을 장악해요. 예. 그리고 지방세력이 확대되고 상업활동 위축 및 농업경제 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점점 왕권이 약해되고요. 이때 이제 궁제 중에 한 명이었던 카오스 마르테가 등장하죠. 8세기 때. 그래서 이제 궁제가 찰스 마르테, 뭐 카오스 마르테라고 해요. 그 영어로 표기하나 뭐 독일어 표기하나 좀 프랑스어 표기하나 좀 다른데, 참고로 이제 프랑크 왕국의 역사는 그 프랑스사기도 하고요, 독일사기도 하고, 지금 또 일부는 이탈리아 역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포기 방법에 따라서 좀 더 각국의 언어에 또 다르게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충 그냥 알아들으세요. 자, 궁제 찰스 마르텔이 등장했다. 이 사람의 큰 업적은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뚜르 포아티에 전투를 했죠. 예,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을 격파했다. 근데 원래 뚜르하고 포아티는 각각 다른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잠깐 이제 지도를 좀 보면 약간 이제 옆에 그 공간상의 거리가 있는데, 지도가 여기 있었는데, 지도를 제가 이렇게 쥐었네요. 예, 없네. 여기 뒤에 있나? 여기 있다. 여기가 뚜르고, 예, 포아티죠. 여기 건너온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 이 두 곳에서 맞아서 격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뚜르 포아티에 전투에서 이제 큰 공헌을 했던 것은 이제 기병대인데, 예, 이슬람 세력들 격파하는데 기병대였는데, 여기 이제 격퇴하고 나서 이제 이 기병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기병을 이제 설치했다는데 설치보다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병대를 본격적으로 양성을 했어요. 그때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등자죠, 등자. 동방에서 이 마구인 등자가 들어오는데, 등자는 뭐냐면 그 기수가 이제 말 탈 때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밑에 말걸이, 이제 말에 이제 밑에서 발을 걸 수 있는 발걸이가 필요한데 이게 등자예요. 예, 그래서 이 등자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기마를 이제 기마 수 익힐 수가 있어. 보통 이제 고구려나 그런 고분 양식들 보면 밑에 등자가 있죠. 그래서 정복 그 보통 이제 농경민족들은 말을 타는 게 별로 이제 익숙지 못하니까 이 등자가 필수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유목민족들은 등자가 없어요. 굳이 얘는 등자가 없어도 말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또 얘네들은 또 이제 누워서 또 말 타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지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그런 민족들 아닌 이상은 이 등자가 필수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동방의 등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병들 큰 양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게르만들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사적인 어떤 무장 종사단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주종제 원리가 또 결합됐고, 일단 기병대 양성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어떤 근거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수요했냐면 은대지를 수요했어요. 은대지. 자, 이 은대지가 나중에 장원제의 기반이 되죠. 예. 원래 은대지는 게르만족들이 처음 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게 그 은대지의 이제 그 기원을 노마에서 이제 찾고 있거든요. 원래 노마 황제가 게르만족들에게 정착해서 살려고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걸 은대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제도들 뭐냐면 카르스 마르테가 자기 기병대 양성을 시켜서 은대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양성을 했다. 더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장원제의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에서 출발했지만 카르스 마르테가 더 확대시켰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나중에 봉건제 장원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로 이제 은대지를 수여할 때 왕령만은 이제 부족하니까 교회 토지를 이제 나머지에 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토지를 줄 때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용인권만 허용했어요. 예. 그래서 용인인데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기사들이 세대 대대로 이제 세습일을 할 거니 기사직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유권화 됐죠. 예. 소유권을.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토지를 줄 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용인권을 줬지만 나중에 소유권화 됐다. 소유권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기병은 이제 군사적, 봉사 전문적이고 직업적 성격을 가진 토지 소유자로서 신분적 특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농민들은 이제 군사의 권리를 상실해서 부사를 포함한 지배층을 위해서 전념하는 그 열등한 계급의 전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무사회 계급과 무사 계급과 일반 농민의 이제 계급이 확연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로lin거 왕조를 볼게요. 자, 카로lin거 왕조는 누가 개창했냐면 피핀이 개창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키가 작기 때문에 난쟁이 피핀하고 또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배경을 보면 성상 금지령으로 인해서 이제 동서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예. 완전히 분열된 건 11세기 때인데 이때 분열된 게 뭐냐면 기미가 보이죠. 성상 금지령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올해도 나왔고 이게 원래는 이 동로마 쪽에 이제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슬람 세력들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니까 뭔가 이슬람 세력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기들 이슬람 애들이 비난을 받죠. 너 왜 우상 숭배를 하냐. 그래서 성상 금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수온 세력들이 컸는데 여기 경제적인 어떤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뺏기 위해서 한 것도 있어. 뭐 하여튼 내부적 요인에서 이제 했지만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그 당시 동로마 교회와 서노마 교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그 당시 서노마 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상이 필요했어. 왜냐하면 게르만족들은 눈에 보이는 걸 숭배하는 그런 간섭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성상 금지령을 내리면 게르만족들에게 포교를 잘 할 수 없다. 결국에는 반대를 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노마 교황이 그 동로마 제국부터 좀 보호에서 벗어나게 돼요. 물론 예전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완전히 이제 뭔가 좀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를 찾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연고가 있었던 그 클로비스 왕조부터 연고가 있었던 그 프랑코 왕조에 더 기대면서 어떤 정치적 보호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맞춰서 피핀도 이 당시 뭐냐면 이참에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지지 아래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이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지지가 필요했던 거죠. 아무리 자기가 이제 힘을 세도 뭔가 왕이 되려면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야. 예. 그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성상 금지령을 계기로 해갖고 그 피핀하고 교회가 더 유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교황은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했던 게 뭐냐 롬바르도 쪽 때문에 위기에 처해졌어요. 앞에 이제 북이탈리아 지역에 롬바르도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동로마 제국이 더 이상 보호를 못 해주죠.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잖아, 나반나에서. 그 나반나 지역을 또 점령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자연히 이제 프랑코 왕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피핀이 왕위에 오를 뜻을 전하고 후원을 요청했을 때 교황은 이를 승인했고 새로 이제 카톨링고 왕조의 개창을 얻었다. 피핀의 입장 때는 로마의 왕이 되는데, 카톨링고 그 프랑코 왕이 되는데 교황의 지지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교황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피핀의 반대자들의 어떤 명분을 없앨 수 있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핀이 카로링호 왕조를 개창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이 제일 이제 두려워했던 그 북쪽에 있는 롬바디아족을 격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롬바디족은 아까 전에 나반나를 점령해서 로마를 직접 위협을 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테판 2세는 직접 프랑크의 왕국 가서 피핀에게 도유식이라는 것은 이제 기름을 붓는 행위인데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부터 기름을 붓고 왕이가 되잖아.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피핀은 롬바르족을 격파하고 요 나반나를 포함한 중부 이탈리아 영토를 교황에게 다 기정했다. 그래서 이 나반나가 중부 쪽에 있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로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주면서 이제 교황을 삼아서 나름대로 이런 안전 거리를 좀 확보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이민족의 침범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라반다는 좀 역사적 지명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예전에 동고토 왕조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제 여기에다 그 당시 뭐야 동로마 제국이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남한 최초의 교황령 지역이다. 지명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핀의 아들이었던 샤를마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책마다 좀 표기법이 다르죠. 샤를마느 칼 대제, 카우스 대제 이렇게 있는데 영어나 뭐 불어나 뭐 이렇게 독일어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보시면 프랑코 왕국의 역사는 프랑스의 역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넓은 지역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회도 걸리고요. 일단 이탈리아 사회도 걸리고, 그 다음에 동유럽의 일부 역사에도 걸리고, 프랑스에도 걸려. 그러니까 이 프랑코 왕국은 유럽 각국의 공통의 역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 프랑코 왕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달리 자기 나라 말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여기 뭐 카로스 대제라고 할게요. 예, 교과서에는 주로 카로스 대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르마뉴 카로스 대제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한 4~5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나왔지만 또 05년 기출문제도 나왔죠. 공사 기출문제. 카로스 대제의 업적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영토를 상당히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할반을 정복 전쟁을 했는데 요거 관련되어 한번 예전에 지문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 잘 보시면 여기 보면 프랑크 왕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는 이제 여기 북부 이탈리아 지역까지 이제 했고, 여기 나반나 지역 위치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지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을 공격하다가 이베리아 지역을 공격했다 안 되겠고 철수를 해서 여기 에스파냐 반경령까지 만들어졌죠. 예, 막다한 영역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독일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영토를 상당수 회복했다는 거죠. 예, 상당수. 근데 눈여겨볼 것은 여기 이제 중부 이탈리아 나반나까지 이렇게 보내면 세력권을 뒀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남이탈리아 지역은 세력권을 두지 못했죠. 예, 이 남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예, 베네페트 공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이탈리아 지역은 아니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아버지 때 롬바르족도 한번 손을 봐줬죠. 근데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 않고
라반나 지역을 뺏어다가 이 지역을 뺏어다가 노마한테 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때 그 당시 롬바르족을 완전히 평정해서 직접 통치하게 돼요. 예, 여기 이쪽 북부 지역을 통치했다. 그리고 동으로는 이제 동유럽 지역이죠. 보헤미아,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고 일부까지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니아 원정을 하죠. 요게 이제 기출문제에 두 번이나 나왔나? 두 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거가 나왔냐면 그 에스파니아 원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로랑이라는 사람이 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랑의 노래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요거 부분을 좀 볼게요. 따로. 자, 그 당시 이제 그 에스파냐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었죠. 예. 그래서 이슬람 지역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슬람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이때 후 움미야드 왕조가 있었죠. 예. 그래서 후 움미야드 왕조 요즘에 표기법이 바뀌어서 후 우마이야 왕조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후 우마이야 왕조도 좀 힘이 약해져서 주변에 또 중소 이슬람 왕국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복잡해갖고 그 당시에 좀 분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이제 이슬람 세력을 먼저 간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종교적 입장을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세력을 공격한다는 의미의 성전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카알 대제가 그동안 다른 나라도 쳤잖아요. 같은 기독교 국가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영토 확장이야.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 기독교 왕국이 있어도 그 카알 대제는 거기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아니라 영토 확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에 성전으로 이렇게 묘사된 거는 어디에 영향을 크냐면 그 로랑의 노래에 영향이 커요. 그게. 자, 가정을 보면 그 당시 이슬람 북부 거점 도시였던 팜프레나 사라고사를 공격하다가 북경에 이제 섹슨족이 있었어요. 여기 부근에. 얘네가 이제 후방에 치니까 이거 빨리 철수해야 됐다. 이제 빨리 해서 철수를 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스페인은 이제 점령하지 못하고요. 급히 이제 후퇴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피레네 산맥 있죠. 요 피레네 산맥을 넘게 되는데 요 피레네 산맥에 이제 지금도 있지만 어떤 민족이 있냐면 그 당시 이제 바스크족이 있어요. 그래서 바스크족이 그다음 피레네 산맥을 등지고 나서 기독교 왕국, 조그만 기독교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더 이슬람세력이 다 점령하더라도 그 중간에 그 북쪽의 피레네 산맥 쪽으로 해갖고 여러 기독교 왕국들이, 소왕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자기를 공격한 걸 생각하고 기습 공격을 해본 거야. 그래서 후방 부대인 지휘했던 로랑이 전사를 하죠. 그러니까 로랑이 이제 전사한 전투가 롱수부 전투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로랑의 노래에서는 좀 이걸 왜곡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왜곡시켰냐? 자, 이때 로랑이 누구하고 싸운 것처럼 됐어요. 이슬람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죽은 것처럼 됐죠. 근데 실제로는 같은 기독교인이었던 바스크족에게 공격을 받은 거야. 예,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걸 나중에 왜곡을 시킨 거야. 이 로랑의 노래에서는. 자, 결과 이제 뭐냐면 철수하고 나서 요 카탈로니아 지방에 에스파냐 병병주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쪽에 그래갖고 이제 에스파냐 병병령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완충지대로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에스파냐 원정은 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12세기 때 영향을 미치는데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 과정이었죠. 이거는 엄연히 이제 성전이죠. 물론 이제 밑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깔려 있지만 겉으로 표면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그때 내가 때 기독교의 싸움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뭔가 예전의 역사를 들춰보는 거야.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싸웠던 그 역사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카를 대제 에스파냐 원정이 보는 거야. 여기 보니까 에스파냐 원정 아침에 영토 확장이 불가했는데 이걸 이제 일단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웠다 치고 뭐냐면 이 노랑의 역사를 만든 거야. 그래서 노랑의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노랑의 원수를 갚는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문학적으로 정당화시켜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걸 모티브로 해갖고 노랑의 노래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삼국지 연의할 때 삼국지에 있는 내용이 다 연의에 있는 내용이 역사의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노랑의 노래의 역사의 팩트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긴 했지만 상당히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성전으로
각색시켜 갖고 만들었다. 역사 왜곡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역사 왜곡을 보면 샤르마누 데이가 이제 120살로 그려져요. 예. 요번에 사진 클릭 120살까지 살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단순한 영토 정복 싸움을 성전으로 묘사했으며, 그 기독교인 바스크족을 이스라엘군으로 둔갑시켜. 그래서 요랑을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공격받았다는 죽었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시킨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 자체가 이제 팩트가 아니니까 이제 이건 좀 걸려서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노랑의 노래 자체가 있는 11세기 때 기독교 원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사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원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토가 이제 동으로는 경계선 엘베강까지 확장시키고 서부 쪽은 에스파냐, 루타르 지역을 제한 대서양과 북해영하까지, 남으로는 그 노마 이북 지역, 이탈리아 포함한 강대한 지역. 그러니까 이제 남이탈리아 지역과 시칠리아 지역은 제외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서노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샤르마누 때 회복이 됐다. 남이탈리아, 시칠리아, 그 다음에 그 노마는 어차피 교황령이니까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서노마 제국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영토 통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보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네.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17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문은 17번입니다.